나는 건강하다는 착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소리 없이 터지는 머릿속 시한폭탄. 지금 당장 확인 안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점잖은 교수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피눈물 흘리는 보호자들을 수없이 지켜본 목격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까지 멀쩡하게 등산도 가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은 하나같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평생 아픈 적이 없었어요. 건강검진에서도 늘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박어르신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신 박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몸, 내가 잘한다.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지 병원 가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그런데 지난달에 서울 사는 며느리가 어머니 칠순 선물이라며 종합 건강검진권을 끊어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돈 아깝게 뭐하러 이런 걸 했냐며 펄쩍 뛰셨지만 며느리 정성을 봐서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당일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 여사님은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냥 며느리가 가보라고 해서 왔으니까 대충 보고 끝내주세요. 그때 제가 모니터에 띄워진 박 여사님의 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뇌혈관 한쪽에 당장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꽈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내 몸은 내가 안다며 고집을 피우고 검사를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밭일을 하시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힘을 주시다가 그 꽈리가 터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박 여사님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의 실체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라 손발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전조 증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다릅니다. 이건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수도관이 꽉 막힌 거랑 수도관이 뻥 터져서 물난리가 난 건 천지 차이입니다. 뇌출혈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그냥 본편으로 직행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뇌는 아주 연약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찌개용 순두부 아시죠? 뇌 조직이 딱 그 순두부 같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피가 압력으로 연약한 뇌세포를 지지겨 버립니다. 순두부에 물 대포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혈관 밖으로 나온 피는 우리 뇌세포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피가 닿는 순간 뇌세포는 녹아내리고 죽어버립니다. 배가 아파서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열고 고름을 씻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뇌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피에 젖어서 죽어버린 뇌세포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터지면 30일 안에 환자 절반 가까이가 사망합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져도 반신마비가 되거나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뇌출혈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뇌출혈은 터지면 답이 없지만 터지기 전에는 100% 막을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미리 찾아내기만 한다면 뇌출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남의 얘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보일러나 수도관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검사와 2가지 오해만 확실히 잡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 머릿속 상태를 훤히 꿰뚫어보는 반의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거나 나도 혹시 박 여사님 같은 상태는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걱정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하는 큰 울림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메모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70세가 넘으셨다면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MRA 검사를 받으십시오. MRI가 아니라 알파벳 A가 붙은 MRA입니다. 이 검사가 박 여사님의 목숨을 살린 1등 공신입니다. 왜 이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떼는데 방바닥 밑에 깔린 보일러 배관이 30년, 40년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관 어딘가가 낡고 얇아져서 풍선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지나갈 때마다 그 얇은 부분이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날 펑 하고 터지면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겠죠? 우리 머릿속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 혈관 벽이 낡고 약해집니다. 혈압이라는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약해진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박 여사님 머릿속에 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MRI 검사는 뇌라는 방의 인테리어를 보는 겁니다. 방 벽지가 깨끗한지, 가구가 멀쩡한지 보는 거죠. 하지만 MRA는 방바닥을 뜯어서 그 밑에 숨겨진 보일러 배관의 모양을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배관이 꼬였는지 막혔는지 아니면 박 여사님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인 꽈리가 있는지 찾아냅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에는 MRI만 찍으면 되는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MRA를 같이 찍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뇌 혈관 사진을 보니 왼쪽 혈관 하나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크기는 약 5mm. 작아 보이죠? 하지만 뇌 혈관에서는 이게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시다가 화장실에서 힘을 줬거나 날씨 추운 날 밖에 나가셨다면 그 자리에서 터졌을 겁니다. MRA 검사 덕분에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뇌동맥류 결찰술이라는 시술로 그 꽈리를 꽉 묶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지기 전에 튼튼하게 보수 공사를 마친 셈입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MRA는 꼭 찍어보셔야 합니다. 내 머릿속 배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건 뇌를 보는 게 아니라 목을 보는 겁니다. 목 양옆을 만져보면 펄떡펄떡 뛰는 혈관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경동맥인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뇌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이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메인 상수도관입니다. 왜 머리가 걱정되는데 목을 검사하라고 할까요? 상수도관 입구에 녹이 슬고 이끼가 끼어 있다면 그 물을 받아 쓰는 집안 수도관은 보나마나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경동맥은 우리 몸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목 혈관 벽에 찌꺼기가 끼어 있다면
100% 뇌혈관에도 찌꺼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혈관에 낀 녹이나 물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 여사님, 검사 결과도 보여드릴까요? 초음파 기계로 목을 문지르자마자 화면에 하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운동이 부족했던 탓에 혈관 벽에 기름때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수도관에 붙어있던 녹덩어리가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가면 물을 타고 흘러가다가 좁은 수도꼭지를 막아버리겠죠? 마찬가지로 경동맥에 붙어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 뇌로 쑥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또는 그 찌꺼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높아지면 약한 부분이 터져서 뇌출혈이 됩니다. 이 경동맥 초음파는 정말 간단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비용도 10만 원 안팎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검사 하나로 내가 앞으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 혈관이 겉만 멀쩡했지 속은 썩어가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셨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목 혈관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검사, MRA와 경동맥 초음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손주들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하고 검사를 미루는 친구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친구분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중요한 검사 하나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약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검사를 다 받아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가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검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거나 먹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지금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떠도는 엉터리 정보 때문에 약을 끊었다가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필수 검사, 바로 MRI, SWI 검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미세추별을 찾는 검사입니다. 보통 MRI 찍을 때 의사한테 선생님, 저 SWI도 같이 봐주세요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 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멀쩡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아주 가느다란 실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어디가 제일 먼저 무너질까요? 바로 그 실금이 가 있던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 아주 작은 부분이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나왔다가 멈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미세출혈이라고 합니다. 일반 MRI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SWI 검사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작은 핏자국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박 여사님 검사 결과에서도 뇌 깊숙한 곳에 깨알 같은 검은 점이 2개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그쪽 혈관이 낡아서 한번 터질 뻔했다는 경고장입니다. 이 경고장을 무시하고 혈압 관리를 안 하면 다음번에는 그 자리가 진짜로 크게 터지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박 여사님은 이 결과를 보고 나서야 내가 진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 내리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약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혈관이 약해져서 오히려 뇌출혈이 온다던데요. 약 먹지 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그건 30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나온 연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혈관 자체가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나는 영양 과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이는 기름때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독한 물이 나오면 단단하던 아스팔트 도로가 녹아내리고 구멍이 뚫리겠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을 갉아먹어서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약해진 부위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다가 터지는 게 바로 뇌출혈이고 뇌동맥류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망가진 아스팔트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도로 청소차이자 보수공사 장비입니다. 의사가 약을 드시라고 처방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혈관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 빨리 보수공사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박 여사님께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뇌혈관에 꽈리도 있고 미세출혈 흔적도 있습니다. 지금 약을 안 드시는 건 다 쓰러져가는 기둥을 보고도 그냥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제야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드는 낭설보다 여러분의 뇌혈관 상태를 직접 들여다본 담당 의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콜레스테롤 약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뇌출혈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뇌출혈을 막는 3대 검사와 약에 대한 오해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이제 머릿속 시한폭탄을 찾는 법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폭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몸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실전 루틴이 필요합니다. 박 여사님이 시술받고 나서 180도 달라진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관을 10년 젊게 만드는 기적의 24시간 루틴. 다음 파트에서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검사도 받고 약도 챙겨 드셨다면 이제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혈관 수명을 결정합니다. 박 여사님이 시술받고 퇴원하신 뒤에 제가 딱 2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이 아이고 선생님, 차라리 쓴 약을 10그릇 먹지 이건 못하겠어요 하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2가지 습관 덕분에 혈압이 120 정상 수치로 뚝 떨어지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명약보다 좋은 박 여사님의 특급 루틴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밥상에서 국물을 치우십시오. 한국 사람 밥상에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뇌혈관에게 짠 국물은 소금물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소금의 짠 성분인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혈관 속으로 물을 마구 끌어당깁니다.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빵빵해지면서 압력이 치솟습니다. 이게 고혈압이고 뇌출혈의 지름길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국그릇을 밥그릇보다 작은 종지로 바꾸셨습니다.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아예 입도 안 대십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씻어서 드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맛이 없어서 고생하셨는데
딱 2주가 지나니까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국그릇부터 치우십시오. 그게 내 뇌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옆 사람과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십시오.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리기를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드십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갑자기 힘을 팍 주거나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까지 솟구칠 수 있습니다. 약해진 뇌혈관은 그 순간을 못 버티고 터질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친구분과 공원을 걸으십니다. 이때 원칙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친구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손주 자랑 실컷 떠들면서 걷는데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면 속도를 늦춥니다. 노래를 부르기에는 좀 숨차고 옆 사람과 대화하기에는 딱 좋은 정도. 이게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 강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운동은 올림픽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혈관을 달래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2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뇌출혈 전조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만 외우십시오. Be fast입니다. 영어라서 어려우시다고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B는 밸런스, 비틀거림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린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E는 eye, 눈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면 시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 하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고 축 처진다면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A는 arm,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진다면 뇌졸중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증상이 보이면 자녀분한테 전화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무서워요. 아닙니다. 요즘은 머리뼈를 여는 수술은 아주 드물게만 합니다. 대부분은 박 여사님처럼 허벅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치료합니다. 마치 위내시경 하듯이 혈관 안으로 길을 찾아 들어가서 꽈리 속에 백금 코일을 채워 넣는 겁니다.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시술하고 이틀 뒤면 퇴원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무서워서 검사 안 받는다는 건 핑계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국물 끊기와 수다 걷기, 그리고 Be fast 증상,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뇌출혈 공포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댓글에 이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국물 안 드실 분들은 실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뇌출혈 없는 건강한 인생을 위한 저의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주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딴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색이 얼마나 좋으신지 분홍빛이 돌고 걸음걸이도 씩씩하셨습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준비를 안 해서 당하는 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준비만 하면 100% 피해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박 여사님처럼 건강하게 100세 인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째, 겉모습에 속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병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보일러 배관을 확인하는 MRA, 상수도관 입구를 보는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벽에 실금을 찾는 SWI 검사. 이 3종 세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환갑 칠순잔치 비용 아껴서 이 검사부터 받으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둘째 의사가 주는 약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에 속아서 제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콜레스테롤 약은 여러분의 혈관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무너진 벽을 보수하는 도로 청소차입니다. 의사가 처방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을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매일 챙겨 드십시오. 셋째, 일상이 바뀌어야 혈관이 바뀝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좋은 건 매일 먹는 밥상에서 국물을 치우는 겁니다. 싱겁게 드시고 틈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며 걸으십시오. 숨이 턱끝까지 차는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산책이 여러분의 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여러분도 박 여사님처럼 세상이 예뻐 보이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전화기 드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를 지키려고 했던 성실함이 오히려 치아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셨나요? 그렇다면 식후 양치질을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나서 입안이 찝찝하다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칫솔을 드십니까? 제가 오늘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 칫솔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치아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귀한 도자기를 철수세미로 벅벅 긁어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군인 출신이셨는데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오셨죠. 하루 3번 식사하고 3분 안에 3분 동안 닦는다는 그 유명한 333 법칙을 50년 넘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키신 분입니다. 충치 하나 없는 게 이분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시면 이가 찌릿찌릿하더니 나중에는 바람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입안을 들여다보고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치아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마치 나무꾼이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치아 뿌리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보호막인 범낭질은 다 닳아 없어져서 신경이 거의 노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치아는 세균이 갉아먹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50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닦아서 직접 깎아내신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밥 먹으면 바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평생 지켜온 습관이 내 일을 망쳤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르신은 억울해서 눈시울까지 붉히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박철수 어르신과 똑같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비단 박철수 어르신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잇몸 질환과 치아 마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시린 증상,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20대, 30대 튼튼한 치아를 가졌을 때 배웠던 상식을 70대가 된 지금 얇아지고 약해진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치아가 손상되고 잇몸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입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로 올라가면 치매를 유발합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 하나가 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식사 직후 양치가 위험한 걸까요?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상식은 왜 70대 어르신들에게 독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치약 광고에서 말하는 하얀 치아의 비밀,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양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내 치아로 갈비 뜯고 김치 씹는 즐거움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건 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치아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진짜 치아 생존 수칙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이야기일 겁니다. 혹시 지금 메모하실 수 있다면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 수칙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며 탄식하셨죠. 첫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칫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선생님, 음식 찌꺼기를 빨리 닦아내야지 1시간이나 두면 썩지 않습니까? 네, 썩지 않습니다. 우리 입속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충치를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여러분의 치아가 녹아내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매일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후식으로 드시는 귤, 사과, 커피.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산성이라는 겁니다. 산성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갑옷인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흐물흐물해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30분 동안 몸을 불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불어서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때가 국수 가닥처럼 밀려나오죠. 식사 직후 여러분의 치아 상태가 딱 목욕탕에서 부른 피부와 같습니다. 이때 칫솔질을 하는 건 불어 터진 피부를 이태리 타월로 벅벅 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겠죠.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 음식 때문에 표면이 물렁물렁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뻣뻣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 껍질이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치아 침식이라고 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고 매 끼니 식초물을 드시고 3분 안에 닦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하셨으니 치아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밥 먹고 나서는 그냥 물로 입만 헹구십시오. 입안에 남은 산성 성분을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딱 1시간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침이 나와서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물렁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양치는 치아가 다시 딱딱해진 뒤인 1시간 후에 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치아 마모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욕실에 있는 미백 치약 그리고 알갱이 있는 치약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나이 드니까 이가 누렇게 변해서 보기 싫다고 미백 치약 쓰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이후에 쓰는 미백 치약은 치아를 갈아버리는 사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약에는 치아 표면의 찌꺼기를 닦아내기 위해 연마제라는 돌가루 성분이 들어갑니다. 미백 치약은 이 연마제 입자가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그래야 착색된 부분을 깎아낼 수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치약 껍질인 범낭질이 두꺼워서 좀 깎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세월의 풍파로 이 범낭질이 아주 얇아진 상태입니다. 얇은 여름옷 한 장 걸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포 같은 미백 치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얇은 범낭질마저 다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상아질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상아질은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민하고 색깔 자체가 원래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를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 치약을 쓰셨죠. 그런데 미백 치약이 겉면을 깎아내버리니까 오히려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서 이가 더 누렇게 보입니다. 더 닦을수록 더 누래지고 더 시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하얀 이를 원하셨지만 결국 얻은 건 누런 치아 뿌리와 시린 통증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약국이나 마트에 가셔서 치약을 고르실 때 미백, 화이트닝, 강력 세정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시린 이 전용 치약이나 잇몸 케어 치약처럼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부드러운 치약을 고르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탄산칼슘이나 이산화규소 같은 연마제 성분이 앞쪽에 적혀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의 치아는 빡빡 닦아야 할 녹그릇이 아니라 살살 다뤄야 할 얇은 유리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당장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치아는 더 이상 깎여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치 습관을 바꿨는데도 자고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거나 턱이 뻐근하다면 여러분의 치아를 망가뜨리는 범인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일어나는 이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식사하고 바로 양치하러 뛰어가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가 누래졌다고 고민하며 미백 치약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평생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양치 습관 두 가지만 바꾸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남은 절반이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낮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놈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치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치아 뿌리가 그토록 심하게 패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 의사들도 환자 붙잡고 30분씩 설명해주기 힘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입이 마르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목숨 걸고 해결하십시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입속은 무방비 상태로 세균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치아를 지키는 최고의 천연 보호제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낮 동안 산성 음식에 녹았던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재광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침은 치아에 바르는 천연 시멘트이자 코팅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문제입니다. 고혈압 약, 전립선 비대증 약, 수면제, 우울증 약, 비염 약. 이런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구강 건조입니다. 침을 마르게 합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고 주무실 때 코를 골면서 입을 벌리고 주무셨습니다. 밤새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버렸고 천연 보호막인 침이 사라지니 세균들이 밤새도록 치아 뿌리를 갉아먹은 겁니다. 입 벌리고 자는 습관, 그리고 약물로 인한 입마름. 이게 바로 칫솔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내려앉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드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침대 머리맡에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높이시고 그래도 입이 벌어진다면 약국에서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사서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이 마르면 치아도 죽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밤새 내 치아를 도끼로 찍어내리는 무서운 힘, 이갈이와 이 악물기를 차단하십시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가 패여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톱으로 썬 것처럼 V자로 날카롭게 패여 있습니까? 아니면 칫솔로 문지른 것처럼 U자로 둥글게 패여 있습니까? 만약 날카로운 V자 모양이라면 이건 칫솔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이를 갈거나 꽉 깨물어서 생긴 굴곡 파절이라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양치질을 옆으로 세게 해서 이가 패였다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씹는 힘은 50kg에서 6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밤에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악물 때 가해지는 힘은 무려 100kg이 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무게로 밤새 치아를 짓누르고 비틀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 목 부분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툭 하고 터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마른 장작을 세로로 누르면 중간이 쩍 하고 갈라져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굴곡 파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부드러운 칫솔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원인은 물리적인 힘이니까요. 박철수 어르신도 가족분들께 여쭤보니 주무실 때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가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치아 목 부분이 날카롭게 패여 있다면 치과에 가셔서 내 치아를 보호하는 마우스가드, 즉 스플린 장치를 맞추셔야 합니다. 밤에 잘 때만 끼고 주무셔도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뼈와 치아가 부서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식후 1시간 기다리기, 미백 치약 버리기, 입마름 해결하기, 이갈이 확인하기. 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파트에서 박철수 어르신께 짜드린 기적의 하루 루틴표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알찬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박철수 어르신의 하루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시간표대로 6개월을 사셨고 지금은 시린 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3단계 법칙입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은 물 마시기와 기다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말라버린 입안을 적셔주고 잠자고 있던 침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드십시오. 다 드신 후에는 칫솔을 찾지 마시고 물을 입에 머금으십시오. 30초 정도 우물우물 강하게 가글을 하고 뱉어냅니다. 이걸 2-3번 반복해서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성분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딱 1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십시오. 신문을 보셔도 좋고 TV를 보셔도 좋습니다. 양치는 정확히 1시간 뒤에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점심 루틴은 타협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1시간 기다렸다가 닦을 여유가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외출 중이거나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양치질을 생략하십시오. 놀라셨습니까? 식사 직후에 급하게 하는 양치질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치아 마모를 막는 데는 더 낫습니다. 대신 물로 입을 아주 꼼꼼하게 헹구십시오. 그리고 자일리톨 껌을 하나 씹으십시오.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억제하고 침이 나오게 도와줍니다. 점심때는 이 정도로만 관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은 집중 공략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만큼은 시간을 들여 공들여 닦으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면 욕실로 들어가십시오. 미백 기능이 없는 일반 치약이나 시린이 전용 치약을 콩알만큼 짭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들어가게 된 다음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듯 닦습니다. 옆으로 벅벅 문지르는 게 아니라 털어내듯이 닦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치과에 가시면 불소 농도가 높은 전문가용 치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가 5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특효약입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분들은 자기 전에 이 불소 치약을 쓰시면 밤새 치아 표면이 코팅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루틴을 알려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만 딱 골라서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선생님, 그래도 음식 찌꺼기를 1시간이나 놔두면 찝찝한데 정말 괜찮은가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바로 안 닦으면 입안에서 음식물이 썩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음식물이 부패해서 충치를 일으키는 산을 만들려면 최소 2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1시간 정도 늦게 닦는다고 해서 충치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시간 동안 기다려서 치아 표면이 다시 단단해진 후에 닦는 것이 득이 훨씬 큽니다. 충치 걱정보다 치아가 갈려나가는 걱정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옛날에는 소금으로 닦으면 좋다고 했는데 굵은 소금으로 닦아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옛날에는 치약이 없어서 소금을 썼지만 지금은 좋은 치약이 많습니다. 굵은 소금 입자는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습니다. 이걸로 잇몸을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나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소금의 거친 입자가 치아 표면을 갈아버립니다. 소금물로 헹구는 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소금 알갱이로 직접 문지르는 건 내 잇몸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질문 3. 손에 힘이 없어서 전동 칫솔을 쓰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목에 힘이 빠져서 꼼꼼하게 닦기가 힘들죠. 이럴 때 전동 칫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치아에 꾹 눌러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칫솔보다 회전력이 강해서 치아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요즘 나오는 전동 칫솔 중에는 압력 센서가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멈추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고르셔서 치아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 먹고 바로 양치하러 가는 습관 멈추시고 물 한 컵 드시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박철수 어르신처럼 치아 건강 되찾겠다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시작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고 숫자 1만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한 습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희망찬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1시간의 법칙과 부드러운 양치 습관을 시작하시고 정확히 6개월 뒤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미간을 찌푸리고 근심이 가득하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기가 가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르신이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냉면 국물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예전에는 찬물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까지 찌릿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으러 가서도 눈치 안 보고 상추쌈 크게 싸서 먹습니다.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깊게 패여있던 치아 목 부분의 마모가 멈췄고 잇몸의 붓기도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이미 없어진 치아가 다시 자라난 건 아니지만 고농도 불소 치약과 올바른 관리 덕분에 드러난 상아질이 다시 단단해져서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현재 치아를 건강하게 지켜낸 것이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부지런해야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은 게으른 게 약이 되기도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치아가 많이 닳았어도 잇몸이 좀 내려앉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휴식을 주면 치아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사 후 바로 칫솔 들지 마십시오.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리는 여유가 내 치아를 살립니다. 둘째, 하얀이 욕심내서 거친 치약 쓰지 마십시오. 나이 든 치아에는 부드러운 치약과 칫솔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물과 습도 조절로 입속 가뭄을 막아야 치아도 잇몸도 살아납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밥을 잘 먹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80세, 90세까지 내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노후의 축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진실들이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바빠서 미처 해주지 못하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짜 의학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밥 먹자마자 양치하러 뛰어가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치하시고 매일매일 맛있는 식사하시며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마신 물 한 잔 때문에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붓기가 빠지기는커녕 시한폭탄처럼 혈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소금물이 유행하면서 아침마다 짭짤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뱃살도 빠지고 세포 청소가 된다는 말에 솔깃하신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마신 그 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0세 김영숙 님도 딱 그러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인데 뱃살이 고민이라 소금물을 드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퉁퉁 붓고 잘 맞던 반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려니 하고 꾹 참으셨대요. 결국 일주일 만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이 평소 120에서 16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을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김치, 국, 찌개까지 즐기는 한국인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1.6배나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혈관이 노화되어 고혈압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고농도 소금물까지 들이부으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아침에 진짜 마셔야 할 기적의 물은 무엇인지 오늘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올바른 습관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소금물 컵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포가 딱딱해져서 살이 안 빠진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뱃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는 세포가 굳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초인종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세포문을 열어주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건데 소금물을 마신다고 이 고장난 초인종이 고쳐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에 녹물이 스며들 듯 대사 시스템만 더 망가질 뿐입니다. 김영숙 님이 소금물을 드시고 설사를 한 것도 독소가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겁니다. 짠 소금물이 들어오면 우리 장은 농도를 낮추려고 몸속 수분을 장으로 억저리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 현상입니다. 결국 장내 유익균이라는 꽃밥만 다 휩쓸려 내려가고 장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소금의 물귀신 같은 성질입니다. 소금은 물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혈관 속 소금이 주변 물을 빨아들이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은 터질 듯 빵빵해집니다. 이게 바로 김영숙님의 혈압이 폭발하고 온몸이 부은 이유입니다.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고 콩팥은 소금을 걸러내느라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이때 혈압을 높이는 소금물은 뇌혈관의 시한폭탄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짠물은 위 점막을 사포처럼 긁어 위암 위험을 높이고 뼛속 칼슘까지 빼앗아갑니다. 이제 소금물이 왜 위험한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뱃살도 빼고 혈관도 지킬 수 있을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명약을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새로우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상식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마셔야 합니까? 소금물도 안 된다고 하고 찬물도 안 좋다고 하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보약은 바로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너무 싱거워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평범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일으키는 변화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무려 500ml 우유 2팩 분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수분이 고갈된 상태고 혈액은 끈적끈적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금물을 마시는 건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종이컵으로 2컵 정도 천천히 마셔주면 끈적하던 혈액이 묽어지면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콸콸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꺼뒀던 자동차 엔진에 최고급 엔진 오일을 채워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찬물을 좋아하지만 빈속에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위장은 깜짝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깨우고 장 운동을 시동 걸어 쾌변까지 도와주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레몬수를 추천합니다. 맹물에 레몬 반 개 정도를 즙을 내서 타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은 시니까 위장이 쓰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서 소화를 돕고 밤새 쌓인 피로물질을 청소해주는 강력한 세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올리는데도 그만입니다. 단 레몬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를 부직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고 드신 후에는 맹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세요. 둘째, 위염이 아주 심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레몬 농도를 아주 연하게 하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파트 2에서 말씀드린 세포가 딱딱해서 살이 안 빠진다는 오해 기억하시죠? 소금물로는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 수 없지만 진짜로 세포막을 유들유들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겹살 기름처럼 하얗게 굳는 포화지방이나 과자 튀김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세포막도 굳은 버터처럼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면 세포막이 갓 짜낸 참기름처럼 찰랑찰랑하고 유연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김영숙님께 이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당장 소금통은 치우시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 2잔, 그리고 저녁 식탁에는 들기름 1스푼을 더해보세요. 라고요. 김영숙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걸로 정말 좋아지겠냐고 되물으셨죠. 특히 들기름에 대해서 꼭 알려드려야 할 살림 꿀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고소함 맛낸다고 들기름을 센 불에 달달 볶아서 요리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열에 아주 약해서 볶거나 튀기면 몸에 나쁜 발암물질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나물을 무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야 합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빨라서 공기 중에 두면 금방 상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서 반드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셔야 하고 개봉했다면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들기름에서 쩐내가 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독이 된 기름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이때도 튀기는 것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오메가3을 온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견과류인 호두 한 줌도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굳어버린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진짜 열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아침에는 씻어내는 물로 시작하고 식사 때는 채워주는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확실한 해독이자 혈관 건강법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셨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아침에 물은 언제 마셔야 하는지, 밥 먹고 바로 마셔도 되는지 사소한 궁금증들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표와 헷갈리는 궁금증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명쾌한 해결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건강도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아셨을 테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짜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전 받듯이 오늘 제가 드리는 생활 처방전을 딱 머릿속에 입력해 두세요. 아침 30분 루틴을 분 단위로 쪼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 직후 5분은 이불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스트레칭을 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훅 떨어질 수 있으니 팔다리를 쭉쭉 펴면서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오신 직후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따르십시오. 이때 물은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듯이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굴리면서 천천히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고 있던 위장이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고 20분 정도는 집안일을 하시거나 뉴스를 보시면서 기다리세요. 물이 위장을 씻어내고 장을 한 바퀴 돌아서 소화액이 나올 준비를 마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식사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은 숙제하듯이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요령입니다. 내 몸에 물이 충분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화장실 가셨을 때 소변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맑은 노란색이거나 거의 투명하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장님, 저는 물만 마시면 속이 울렁거려서 못 먹겠어요. 혹은 비싼 죽염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알쏭달쏭한 질문들, 제가 지금 바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너무 고픈데 이게 진짜 배고픔인가요? 가짜 배고픔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가끔 착각을 일으킵니다. 목마른 신호와 배고픈 신호를 헷갈려 하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라 뇌가 목마르다고 소리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배고프다고 착각해서 밥이나 빵을 찾게 됩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딱 2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진짜 식사가 필요한 것이고 배고픈 느낌이 싹 사라졌다면 그건 갈증이었습니다. 이 가짜 배고픔만 잘 다스려도 뱃살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공복에 잰 혈당이 왜 이렇게 높나요? 세포가 딱딱해서 당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건 새벽 현상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뇌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간에 저장해둔 포도당을 혈액으로 뿜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일종의 아침 기상 나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세포가 딱딱해서 생기는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소금물을 마셔서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유독 짠 국물이 당기는데 이럴 땐 소금물 마셔도 되지 않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부신 피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신은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는 호르몬 공장인데 너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이 공장이 지쳐서 문을 닫기 직전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고 몸은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자극적인 짠맛을 찾게 됩니다. 이때 몸이 원한다고 짠 소금물을 드시면 탈진한 말에 채찍질을 하는 꼴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소금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비싼 죽염이나 9번 구운 소금 같은 건 약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소금은 그냥 소금일 뿐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죽염이라도 주성분은 결국 염화 나트륨입니다.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섭취하겠다고 과도한 나트륨을 먹는 건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비싼 설탕이건 싼 설탕이건 당뇨 환자에게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비싼 소금이라고 방심하고 펑펑 드시면 내 몸 망치는 건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맹물은 비려서 못 먹겠는데 보리차나 결농자차는 괜찮나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처럼 곡물로 우려낸 차는 물 대신 드셔도 좋습니다. 미네랄도 풍부하고 구수한 맛 때문에 물 마시기도 훨씬 수월하죠. 하지만 녹차, 홍차, 둥글레차, 커피는 안 됩니다. 이런 차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신 만큼 물을 몸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게 곡물차인지 카페인 차인지 꼭 확인하고 드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콩팥이 망가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2리터 정도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드셔야 콩팥에 결석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수분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 정해주신 양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건강은 대단한 비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궁금증을 풀고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겠습니까? 마음먹으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평생 건강 습관이 되도록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해 주시면 효과가 100배는 더 좋아집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조금 많았을 수도 있는데요. 다 잊으셔도 좋지만 딱 3가지 핵심만큼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이 뱃살을 빼주거나 세포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말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을 조이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특히 뇌졸중 위험이 높은 아침 시간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최고의 보약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미지근한
맹물 한 잔입니다. 밤새 메말라버린 우리 몸에 생명수를 공급하고 잠든 위장을 깨우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맹물이 힘들다면 보리차나 현미차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셋째, 진짜 세포 건강을 원하신다면 소금 대신 좋은 기름을 드셔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드는 건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이지 소금물이 아닙니다. 단 들기름은 볶지 말고 생으로 냉장 보관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식탁이 반찬만 조금 바꿔도 우리 몸은 놀랍게 변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숙님 기억하시죠? 소금물을 드시고 혈압이 160까지 치솟아 응급하게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과 똑같은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금물 끊으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그냥 따뜻한 물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들기름 한 스푼 꼭 챙겨 드시고요. 김영숙님은 제 간곡한 당부를 듣고 그날로 바로 소금물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에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딴 사람처럼 환해지셨더라고요. 혈압을 재보니 160이었던 수치과 거짓말처럼 125에 80으로 완벽한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퉁퉁 부어서 들어가지도 않던 운동화가 이제는 헐렁해져서 끈을 다시 묶어야 한다고 웃으시더군요. 꽉 끼어서 손가락을 조이던 반지도 쑥 빠졌습니다. 김영숙 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귀가 얇아서 엄한 걸 먹고 몸을 망칠 뻔했습니다. 건강은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영숙 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 하시는데 그 마음을 알기에 의사로서 더 안타깝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틀렸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서 지금이라도 나쁜 습관을 멈추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금방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지름길도 없고 비법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 평범한 기본을 매일매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몸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 그 올바른 길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드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잘못된 정보로 고통받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관심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지켜줄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침물 한 잔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